빵빵 터지는 시간입니다.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방송이 화제인데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예, 제가 뭐 곳곳에 가면은 예. 뉴스공장 시청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맞습니다. 예. 연령대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예. 분명히 70대 넘으신 것 같은 노부부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 중에 할머님이 뒤돌아서 가지고 예. 혹시 그럼 옆에 있던 남편분이 맞아 두 분이서 막 싸우다가 저한테 그냥 물어보면 될 것을. 예. 예. 연령도 굉장히 높고 전국의 공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장화. 자, 한 주간 짚어볼 뉴스들이 또 많습니다. 이제 북미가 이제 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다가 예. 말 전쟁이 끝나가는 양상이에요. 예. 예. 북미 간 말 전쟁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김정은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말 전쟁 해가지고 사실 거의 말로는 대등한 무승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무승부로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초대 강국이고 맞습니다. 북한은 사실 잽도 안 되는 나라인데 예. 북한하고 미국이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거의 대등한 말싸움 벌였다는 얘기는 그건 트럼프가 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트럼프가 그걸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무모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이제 실이 되었다. 지금은 사실은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죠. 미국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예. 말로,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뭐 전쟁 임박설을 퍼뜨려가지고 그 다음 카드가 뭐냐. 예. 사실은 북한이 괌에다가 이렇게 쏘겠다라고 한 사격은 포위 사격 운운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리 그게 공해상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하튼 미국 영토를 유협했다는 이유로다가 반격을 가할 경우에 북한은 존재하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박을 괌에다가 괜히 쏴가지고 자기들 다 날려보내는 이를 자초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네. 굉장히 적죠. 괌을 네. 쏘는 것도 아니고 괌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을 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또 18분이나 걸리는 가는 동안에 요격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궤도까지 공개했어요. 예. 안 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괌에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일부 언론이라거나 국민들이 받는 위협감은 굉장히 큰 거죠. 트럼프가 더 부채질했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세게 나온 건데 결국 그 상황이 되면은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해보는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 등만이 아니에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EU에서도 나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프랑스도 중재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네. 러시아하고 중국도 다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만 지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이 동네를 불태울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동네 사람 다 일어나니까 둘 다 사실은 문제아가 되는 거죠. 북한은 원래 문제였기 때문에 예. 더 잃을 게 없는 거죠. 더 잃을 게 없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문제아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괌에 쏜다고 그랬으면 미국이 가장 적당한 반응을 쏴봐라 그러면. 기다릴게.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 봅니다. 그렇죠. 지금 쏴봐 계속. 어떻게 쏩니까? 쏜다는 말만 계속 하겠지.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지켜보겠다. 미국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8월 중순까지 보고를 받겠다 했는데 8월 중순 지났어요. 네.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대화 제의 같은 게 물밑으로 이제 있으면서 입장이 바뀐 거죠. 북한은 얻을 거 다 얻었죠. 예. 미국하고 맞대거리 한 나라로. 예. 네.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걸 광고할 테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세현 전 장관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예산 짜는 기간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위기설을 부추기면 군산복합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또 군도 예산 확보에 좋다. 그래서 더 부추기는 면도 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위기가 고조될수록 네. 고조될수록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사실은 한미 간 내부에 다 있습니다. 물론 북한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당연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산복합체 같은 경우가 그렇고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수 언론들 네. 위기가 조장될수록 신났죠. 그러니까 위기 때 허용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니 민주니 이런 것들. 위기라는 이유로다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누르고 싶어 하는 그런 세력들이 위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왜 위기인데 꿈쩍도 안 하느냐. 왜 과암 시민들은 난리인데 한국 국민들은 왜 평온하냐. 그래 놓고 자기들은 자기 집에서 그냥 편안히 자요. 그렇게 위기면 자기들부터 벙커에 들어가든가요. 네. 집에 안 가고. 그런 뉴스를 전하는 기자들도 집에 편안히 돌아갑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어저께 그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사실 했어요. 저는 그 많은 얘기들이 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저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사실 김정은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김정은한테 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네, 안 통하고. 네. 트럼프한테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 얘기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고 사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예. 흔히 한미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의 물질적 기반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예.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태평양 지역이라고 한정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속에서 한미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예. 일단 공격을 받아야 돼요.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또 그렇죠. 같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공격을 받아야지 공격을 받을 징후가 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공격을 가할 때 미국이 개입하거나 이제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격을 받지 않은 속에서 선제니 예방이니 하는 그런 행동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선제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센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화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얘기를 했으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긴장을 앞두고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이견 등의 어떤 갈등이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또 증폭시켰겠죠. 우리 보수 언론은. 한타임 이렇게 해서 그러나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 실제 요 메시지에만 미국이 반응했어요. 미국 언론이.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석춘 위원장이 후내년이 이제 건국 100주년이다 이런 거에 반응하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멘트만 반응을 했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죠. 맞죠? 예. 준엄한 경고죠. 맞고. 그리고 그냥 일방적 경고가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경고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대통령도 할 얘기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우리 땅에서의 전쟁인데 왜 니들이 한다 만다 하냐고. 조건이 있죠. 혼이 있고 얼이 있는 언론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안 한 언론들은 이제 혼이 나가고 얼이 빠져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전쟁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전직 국방 장관이나 다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언론이 한 일들은 대다수 언론들, 뭔가 어이없는 많은 언론들이 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계속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만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 전쟁 날지 모르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전쟁 날지 모르는데 무슨 일자리냐, 뭐 탈핵이냐, 네. 전쟁 날지 인권이냐 이제 이런 얘기죠. 전쟁 날지 모르는데 휴가를 왜 가냐. 전쟁 날지 모르는데 정작 본인들은 집에 잘 가요. 밥 잘 먹고 본인들부터 그러면 벙커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든가요. 이게 우리 지식인들을 혹은 언론들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너무 나간다. 비판이 쏟아질 때도 그거 그냥 보도하기만 했지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아직 그 광복이 안 된 분들이 계시는 거죠. 광복이 안 된 분들. 그 얘기 나와서 또 하는 얘기인데 유석춘 위원장은 48년이 이제 건국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건국절 논란을 다시 한번 이제 불을 댕겨보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혁신위원장, 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인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에 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헌법 전문 제일 첫 문장에 예. 뭐 헌법 전문에 하나의 문장이지만 예. 제일 첫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은 헌법 전문부터 고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국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취임하면서 건국 30주년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미.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건국절을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소위 뉴라이트 계열이 튀어나오고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회 막 추진하고 뭐 교과서 새로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서 친일 그러니까 그 소위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의 근대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5.16은 대한 정치 세력의 등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위 친일과 군사 정권을 미화하는 작업을 그때 막 시작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그 정교한 이론에 입각해서 또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서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뭘 노렸는가. 1차적으로 그렇죠. 노리는 건 뭔가 하면 그럼 그 건국은 누가 했느냐. 이승만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과거에 대한 성찰로서 이승만이 그런 정부 수립에 앞장선 어떤 주요 인물이긴 하나 그 이후에 독재로 일관해가지고 결국에 국민에게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대통령을 갖다가 긍정의 화신으로 이제 돌리려는. 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면은 이승만의 가장 큰 공은 건국이다. 네. 이 나라를 세운 우리의 정치적 아버지다. 어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독립운동들은 굉장히 그러면 격화되는 거거든요. 격화되는 거죠. 예. 건국을 한 사람은 여기 있고 그 이전은 건국에 이르지 못한 활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사실 여러 독립운동의 조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국외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이 훨씬 더 많았고 여러 조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 러시아 쪽에서 다 있었는데 그중에 한 조류인 미국에 가 있었던 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로다가 건국 전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그 어떤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건국이라는 위대한 업적 앞에서는 그건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만들려는 이승만 복원운동이 바로 이 건국절 소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이 이승만 정권의 사실은 소위 건국이라고 표현하는 뉴라이트들이 그 과정에 그 소위 친일파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친일파들은 건국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 과정부터 따르기 시작하면 독립운동을 한 세력이 아니라 친일을 했던 세력이 되는 건데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건데 이 건국을 한 세력이 중요한 것으로 이제 역사를 정리해 버리면 친일파들도 건국에 동참한 건국 맞습니다. 세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예. 그거를 노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친일 4대 매국 세력들을 갖다가 역사의 어떤 주역으로 다시 예. 세탁하고 환원하는 작업이 건국절 소동이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세력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이걸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지주, 정신적 지주, 원천이 자유당으로까지 예.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그 친일 부역 세력들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본인 이 세력이 유리할 게 없다고 보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혁신한다는 분이 와가지고 다시 이 논란을 짚히는 것은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예. 예.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니 불필요한 역사 논쟁에 자꾸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그 전에 제가 마약이라고 이제 그 마약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다가 이제 그 현재의 통증을 갖다가 무마시키는. 어차피 정권을 붕괴시킨 사람들이잖아요. 정권을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자유한국당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붕괴했잖아요. 그 붕괴에 대한 어떤 아픔
그 통증을 성찰이라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혁신으로다가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약 주사 같은 거죠. 이런 이제 모르핀이군요. 예, 프로폴 조사 같은 이런 걸 갖다 자꾸 맞는 거예요, 이제. 건국절 또는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해서 우리 쪽 예를 들면 이런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그것은 48년 건국이 맞다 하는 사람들만 공천하겠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체질이 안 맞죠. 상향식 뭐 이런 거 민주주의 이런 게 잘 안 맞죠. 예. 괜히 불편하고 이제 그렇게. 자, 건국절 논란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놓고요. 하긴 참 이상합니다. 보수는 원래 자기 역사를 더 과장하는 법이거든요. 위대한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꾸 축소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네, 그 배경은 이런 게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나눠봤고. 국민당 당대표 경선은 보십니까? 저는 토론회 짧게 클립 몇 개로 봤는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오가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줄 알았더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공세를 아주 세게 하더라고요. 네. 그건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예, 아무래도 선거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현주 의원 출마는 그러면 순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러닝메이트 혹은 페이스메이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나온 글쎄요. 그 속사정이 알 수 없지만은 대략 흘러가는 걸 보니까 뭔가 최고위원 등을 이렇게 목표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예 더 세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협조를 잘 못 받았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측으로부터 협조를 생각했는데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심을 모으고 흥행을 시키는 데는 일조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 글쎄요. 워낙에 안 후보가 제일 유리하니까 또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전망들이 많은데 또 결선 투표자라는 또 이 선거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만일 안 후보가 낙선한다면 이변일 것이다. 이변일 것이다. 이변의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점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죠. 낙선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큰 상처를 받겠죠. 예. 이 당내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그럴 가능성인데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예,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낙선한다고 해도 하면은 끝나느냐.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편이어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선거 지고 나면 상처가 굉장히 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데 대선을 지금 그렇게 금방 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방에서 요구해도 못 나가거든요, 잘.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제 8.15 경축식 보면서도 이제 죄송합니다. 경축식 보면서도 촛불혁명, 촛불잔치 같다. 그게 완전히 이제 촛불 이 당시의 어떤 정신적 충격,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상처로 남아서 생기는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이제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은, 여전히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원해서 끌려 나온 측면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는 다들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 나오지 말라고 해서 주저앉으면 이제 끝이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전망하는 대로 당대표가 되면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조기에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국민의당이 대선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고 노선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세력들의 어떤 결집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냥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계속해서 다음 대선 후보까지 이제 안 후보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그 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세력들, 네. 그 비안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나온 거다라는 해설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일부러 그걸 내보내려고 나왔다고까지 봐야 될 것인가. 일부러 내놓는 거,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는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 연대라든가 이런 게 쉽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보다는 자신이 득표가 더 많았으니 차기라도 더 유리하다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경우에도 그러면 바른당은 온전히 통째로 합류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렇겠죠. 되면은 두 당 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흩어지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사람과 민주당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빠지고 난 세력의 연합 뭐 이런 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라는 것이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직접 거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총선 다음 총선에 임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는 더 높아 보이고 아니면 이제 선거제도나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뭐 권력 구조의 심각한 변동이나 또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이 만일 임박해지면 그 타산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조기에 이번 국민의당 경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조기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당대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그 당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다만 이제 친한 반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친한 반환. 예, 친문, 반문보다는 발음이 잘 입이 안 붙네요. 친한 반환. 친한 반환으로 사실상 갈라져 있어요, 보면. 이미. 이 대결 구도는 더 공고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대결 구도는 공고히 되겠지만 그 대결 구도에서 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갈등이 당을 쪼갤 정도까지 되느냐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당으로 묶여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좀 더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이다 보이죠. 이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도 등장했어요. 예. 이건 이제 뭐 당대표 하지 말란 얘기죠.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시지 이 얘기는 하지 마시라 이 얘기죠. 근데 이제 본인은 당대표 의지가 강하니까 당대표가 나와서 근데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중간에 관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부터 그걸 준비했겠죠. 대표에 나와서 저렇게 그 당내에 패를 더 가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럴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살아야 돼서 나온 거 아닐까요? 혹시? 일단은 그렇다고 보는데 뭐 서울시장 후보는 뭐 누구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형세가 되면은 다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만약에 나온다면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혹시 대표님도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을 막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위 부답이라고 웃으면서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군요. 왜냐하면 저희끼리 리얼미터 통해 가지고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을 놓고 지지도 조사 같은 거 이제 곧 할 텐데 누구 넣냐 빼냐 막 얘기 많거든요. 거기 노회찬 대표님도 넣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넣을까요? 소위 부답입니다. 그럼 넣는 것으로. 관심 있으시군요.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도 삼선 의지를 거의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공식적으로 본인 입으로는 안 했지만 언론 보도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노회찬 내가 더 나은 점.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나가서 다시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지금 그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박원순 시장보다 나은 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머리숱이 더 많고요. 서울시 행정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점들은 아마 더 나을 것이다. 예, 제가 공약한 것들 박원순 시장이 많이 이렇게 네. 받아가지고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다 내가 준 거다, 그거? 다 제가 준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것들도 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만약에 서울시장을 하면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대목은 없으십니까? 머리숱 별로 많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서. 아, 이거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노회찬. 괜히 말을 또 만들지 마십시오. 노회찬 전 대표님이 내심 혼자 서울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럼 다음 조사 때 제가. 과거에 제가 서울시장 출마했다는 얘기죠. 예. 출마해서 떨어지셨죠. 예. 떨어지셨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아, 이거 새로운 뉴스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것으로. 아니, 이런 게 자꾸 만들어지는 뉴스인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넣어요, 말아요. 궁금하죠? 아니, 그걸 제가 왜 상관합니까? 궁금하신 걸로. 넣어서 저희가 결과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오면 뺄게요. 그거는 반칙입니다. 자, 제가 오늘 원래 다른 얘기를 쭉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좀 탈선했어요. 탈선해가지고. 혹시 꼭 했었어야 하는데 못한 얘기 있습니까? 1분 남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요 얘기 내가 해야지, 빵 터트려야지 하고 준비해온 게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회찬 원내대표 서울시장 출마 염두에 둬. 라고 공장장이 계속 이래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아. 예. 이거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예. 부인하지 않아. 묵묵부답, 소위부답.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